구독, 좋아요.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있어서 오늘 그 문제부터 한번 먼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특검 측하고 윤석열 측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좀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 쟁점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2시 15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결과는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도 더 혐의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 이미 한번 구속 취소로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법원에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쯤 돼야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크게 봤을 때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그 계엄 선포 전에 그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 아예 연락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심의권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 선택적으로 연락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국무회의 이후에 서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추후에 만든 것이 지금 특검에서는 안과 회동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만들자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들어왔을 때, 공수처에서 경찰이랑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저지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시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오히려 이거는 내란죄라는 게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특검에서 이름은 내란 특검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추가 기소할 수는 없어요. 이미 같은 죄로는 다시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 중이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외환죄네, 뭐 특수공무집행방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내란죄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들로 다뤘습니다. 그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그때 쟁점이 됐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절차적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내란죄 자체에 이미 국무위원들을 뭐 일부는 부르지 않고, 그리고 뭐 서류를 뭐 추후에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란죄, 이미 기소되어 있는 내란죄에다 포섭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결국 이 부분은 뭐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체포저지 의혹 이런 거예요. 체포저지 의혹은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에 공수처의 조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불법이다. 경찰, 검찰 지금은 3개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경찰뿐이다. 그래서 경찰에서 소환을 한다면 내가 출석하겠지만 공수처는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 이러고서는 소환에 불응을 했더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공수처가 심지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질서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수준까지는 괜찮지만 담을 넘고 들어와서 그 안에까지 경찰이 들어오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체포 저지가 아니라 본인들은 뭐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거는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본인이 모시고 있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총기 사용에 대해서 뭐 지금 들어오는 애들은 총기 제대로 못 쓰니까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총기를 써라 라든지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라든지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쨌든 이렇게 체포저지 이런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 이런 의혹들이 오늘은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경호처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좀 쟁점이 될 거다. 그러면 실제 내용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쟁점이라는 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렇죠. 이 문제가 다시 또 제출이 쟁점이 맞습니다. 되기도 하겠네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이거는 체포 저지하는 것은 당연한, 말하자면 우리가 뭐 쉬운 말로는 정당방위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경호처법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게 정당한 행위였다 이런 얘기도 그 법적 근거가 있었죠 당시에.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경호처에서도 어쨌든 본인들이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안전을 신변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죄명에 대한 문제고 예.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범죄의 중대성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번에 외환죄 정도까지 구속영장에 그 범죄 행위에 들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 내란죄로서 이미 구속 취소된 사람을 다시 구속시킬 정도인가? 이거 약간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물론 중한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특검에서는 도주의 우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거는 민주당 쪽 분들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건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내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네. 처가 쪽은 가족들까지도 이미 다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뭐 전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 알고 있고 또 지금도 전 대통령으로서 다른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경호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럼 경호팀이랑 같이 다녔을 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서 이걸 도주의 우려가 중점적이라기보다는 특검에서는 그것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쟁점은 증거인멸 의 우려가 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로 지금 특검이 이야기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 예, 예. 경호처 차장의 예. 진술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강희구 전 부속실장 이 사람도 진술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사람들에게 입회를 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발언의 수위가 많이 다르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발언하는 것도 어쨌든 증인의 발언도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화영, 네. 이화영 부지사가 예전에 연어 파티 네. 네. 뭐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하게 뭐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뭐 불리하게 했다가 유리하게 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영장 쳤습니까? 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피의자라든지 증인 이런 참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진술이 사실에 가까운 것인가? 이거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유리하게 뭐 진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 이 진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옆에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특검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 그 이전에 수사기관에 수사했던 자료들이 진술이 번복됐다는 걸 증거인멸의 우려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황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자백의 다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특히 특검이 내란 특검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을 예상을 한 건지 2차 소환 때는 몇 시에 왔는지 몇 시에 점심 먹었는지 몇 시에 조사가 끝났는지 분 단위로까지 다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게 뭐 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상황에 대해서 좀 절차적인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이기는 한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조심스럽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뭐 해당이 될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국민들께 막 브리핑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도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았을 때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구속 사유로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도 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제기한 걸로는 형사소송법에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근거한 거잖아요.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도록.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내란죄 관련해서 이게 범죄 혐의에 해당되지 않고 헌재에서부터 지금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그 싸우겠다는 분이 도주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런 것이 그게 이제 말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걸 내란 특검도 알 텐데요.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는 또 스스로도 2차 조사 때는 원활하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차 조사에서는 나중에 그 박창한 총경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 불법 체포로 고발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조사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좀 조사를 거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조사에서 결국 특검이 그걸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박창한 총경은 그냥 입회만 하는 것으로 하고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니까 원활히 조사되고 있다라고 특검이 이미 언론에 브리핑을 다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어떠한 도주의 우려라든지 그러니까 뭐 성실하지 않게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특검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2차 조사 때 원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오히려 과거의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출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출석하고 증인신문에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도주 우려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나서는 정도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수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거는 그때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르기 때문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내란죄도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뭐 성실히 받고 있고 이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한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진술이 바뀌었다. 변호인이 입회하니까 진술이 바뀌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에 보니까 김성훈 차장 경우에는 본인은 입장이 바뀐 게 없다. 일관되게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김성훈 차장 측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밝힌 있어요. 게 있고 또 하나는 변호인들이 입회했다고 해서 진술이 바뀐 게 증거인멸의 사유가 되나요, 이게? 그래서 앞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릴 때 이야기한 게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법원의 능력인 거고 이 관련자들이 재판에 있어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검이 그러면 진술이 바뀌었을 때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까운지 정황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보고서 같은 걸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증거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하면 되는데 증거인멸 우려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는 외환죄가
없죠. 빠졌습니다. 그게 속빈강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특검 이름이 내란 특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되어서 다시 재판은 뭐 기소를 할 수는 없는데 내란과 외환의 죄가 거의 동등해요. 우리가 이미 전 대통령의 신분이 되었지만 대통령의 그 헌법상 불소추 특권 이게 이 예외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예요. 내란죄와 외환죄. 그리고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때도 초반에는 민주당에서 외환죄도 넣을 것처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제 내란죄로서만 했었는데 외환죄는 민주당과 특검이 저는 지금 약간 면이 안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외환까지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드론을 북한으로 보냈는데 그게 어떠한 국지적인 뭐 전투, 분쟁 같은 것을 일으키려 한 것 아니냐. 이 의혹을 가지고 민주당이 외환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외환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환죄에서 그 외환 유치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과 통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작전도 짜고 그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여적죄가 되려면은 이것도 그 외국과 합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무인기 보내니까 저쪽에서 도발을 할지도 몰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통모, 합세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2차 조사 때 오후에는 외환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반 이적죄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환 유치죄나 여적죄는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외환죄도 된다. 굉장히 중한 범죄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일반적죄로 되면은 뭐 무기징역이 될 수 있지만 3년 이상 형이거든요. 이게 약간 그 갭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외환죄도 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사를 해보니까 당연하게도 통모라든지 합세 이런 것들은 뭐 드러나지가 않고 본인들도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법적 적용 자체가 어려워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서 2025년까지 아까 북한의 이제 무인기 침투부터 시작해서 우물풍선 이야기를 쭉 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이 어떤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요구도 많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6월에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공격해 온다면 우리가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쓰레기 풍선 그렇게 보내갖고 심지어 쓰레기 풍선이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게 정상적인 우리의 국방 활동 중에 저는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북한을 너무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좀 음모론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거 그거는 저는 외환죄는 나중에도 영장 청구하거나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이적죄로서 영장 청구하는 거는 면이 안 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들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걸로 영장 청구를 한 것도 조금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특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마치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초반에 체포영장 신청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법원에서 기각했었거든요. 기각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때 의견서를 냈는데 그 안에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있었을 때는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일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권한이 있는 조사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다만 그 전에 특검 법안 자체가 좀 위헌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의견서를 내서 그 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특검에서 한 번도 소환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일단은 지금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체포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걸 전 특검이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조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최장 170일이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어떠한 기선 제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내란 특검에서 마치 외환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을 수 있듯이 호언장담해서 초기에 크게 북장구를 치더니 실제로는 그 외환죄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난망한 상황이라고 본 것 같군요. 예, 그 장면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새벽쯤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대통령이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대부분은 이제 기대도 하고 예측도 하리라고 봅니다. 뭐 일부에서는 구속유기도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를 좀 새벽에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그런데 이것도 내란 문제인데 박찬대 지금 당권주의자로 나선 박찬대가 내란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중에 좀 예상은 했습니다만 내란특별법 발의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대 책임 예. 이거를 정당에게 지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식으로 하려면은 그게 아니라 저희 당에서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들어올까봐 그걸 좀 걱정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예. 원래는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내란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정당에 대해서 이제 불리한 내용들을 넣은 것은 위헌정당 해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가 점점 좀 과열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과 김어준의 대리전 양상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는 이 특별법 저는 뭐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약간 강성의 이미지를 보이면서 권리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사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내란 혐의 관련한 재판도 뭐 금방 끝날 재판은 아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뭐 몇 년 걸리겠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그 재판도 몇 년째 막 1심도 안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뭐 이제는 현역은 아닙니다만 이런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재판 자체가 확정되지 않고 계속 1심, 2심이 상당 기간 수년간 걸릴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내란특별법 자체가 적용 자체가 됩니까 이게? 아니죠.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앞서 제가 이게 법이 어차피 저는 뭐 통과되기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건 액션이다. 좀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보면은 네. 박찬대 외 60명이에요. 60명이네요. 저는 저 60명이 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박찬대 정청래 그 당대표 선거 때문에 어떤 기선 제압을 위한 것이 아닌가. 굳이 옆에다가 60명 공동발의라고 쓸 필요 없는데 그냥 박찬대 대표 발의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60명이라는 숫자가 법안 이제 10명이면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내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일단은 60명을 확보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 액션용이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근데- 왜냐하면 또 네. 잠깐 딴 얘기 해보면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활비 부활했잖아요. 네.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에선 특활비, 특경비, 감사원들 특활비, 특경비를 작년 11월에 올해 예산 보면서 영원을 아예 삭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추경을 하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뿐만이 아니라 검찰 특활비도 부활을 시켰어요. 근데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민주당이랑 협의는 다 했겠습니다만 여기에 특활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후보가
검찰 특활비 부활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 내에서도 완전한 원팀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이제 강성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특활비는 수사할 때 쓰라고 있는 돈인데 지금 특히 민주당에서는 결국 뭐 검수완박 마무리하면서 수사 권한 다 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특활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논리대로라고 해도. 그리고 이게 뭐 지금 개혁하는 법안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대 의견 달았다고 하지만 그러면 더욱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강성 지지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예. 그 부분을 지금 정청래 의원이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당 내에서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도 김병기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만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아들 취업 청탁 그 국정원 실장이랑 통화한 게 막 녹취록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친정부 성향이 언론에서 나왔었거든요. 아니 무슨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이런 네거티브를 하고 있나 굉장히 놀라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정권의 드라이브가 걸 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고 계실 때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옆에 60명이라고 굳이 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찬대의 당대표 지지 선거 액션용 문제다. 그런데 정청래 얘기를 했으니까 정청래 이야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정청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서울구치소 2번 살아봐서 아는데 네.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 비우면 그래도 살만하다.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되는 건 100%다, 100%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 집이다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결국 뭐 정청래 의원이랑 뭐 박찬대 의원이 서로 강성 지지층에 어필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정청래 의원은 예전에 그 미국 문화원 관련해 갖고 좀 이제 과격하게 하다가 그때 구속이 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지금 대사관요. 우리가 대사관.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잖아요. 관세 폭탄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본인의 그런 미국과 좀 적대적이었던 정가를 드러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김민석 총리죠. 김민석 총리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안 좋았던 정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사실 대통령 자체도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정청래 의원이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층 보수층에서는 아이고 민주당이 지금 장관 후보자들도 다 줄줄이 뭐 이렇게 의혹들이 나오는데 참 니네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구나 이 생각만 다시 나오게 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만일이요. 이미 이제 김민석 원 총리가 돼서 막 활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부분 한 부분 염두에 두고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될 경우에 행정부의 사실 1인자 뭐 네. 대통령은 뭐 국가 수반,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총리도 그런 미문화원 당시에 미문화원 네. 관련된 점거 또 당대표로 정청되면 이 사람은 미국 대사관 점거. 그렇죠. 이 반미전선으로 쭉 깔리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네. 적어도 중국 전승절은 가지 않겠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선서할 때 그때도 미국 쪽 인사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했잖아요. 네. 이것도 좀 독특한 상황이었고 통화 자체도 보통은 당일에 하는데 한 3, 4일 정도 있다가 통화가 됐었고 루비오 장관이랑 위성락 실장이 나토 안 간 것도 뭐 당연히 짚어야 되지만 나토를 이제 위성락 실장이 대신 갔었는데 네. 거기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랑 이런저런 협의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쪽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원래 이번 달에 그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들어오면은 이제 뭐 날짜 잡을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한국 오는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않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랑 관계 어떻게 되냐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서로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1월, 2월에 한덕수, 최상목 예. 그리고 뭐 그때 안덕근 장관이랑 최상목 장관 2+2 한다고 미국에도 갔다 오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니까 니네 더 이상 그만 나서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했어요. 그랬네요. 6월 3일 날 이렇게 뭐 선거해서 벌써 한 달 됐는데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서로 뭐를 원하는지조차 아직도 모른다. 무능을 저는 자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결국에는 이제 7월 8일까지가 리미트가 돼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25%를 받아버린 거고 갑작스럽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특사로 보내겠다. 저는 이분이 지금 상황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사를 보낼 거면 본인 대통령 되자마자 보냈어야죠. 왜 지금 상황에서 보냅니까? 특사 보내겠다고 이야기한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25% 서한이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와중에 중국 전승절에 대해서도 안 가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얘기도 안 하고 있는 상황. 지금 문제는 8월 1일까지로 트럼프 쪽에서 유엔해줬습니다만 관세가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에는 정말로 이거 여야 없이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손 놓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관세가 현재 상태로 만일 8월 1일 이후에도 25%, 뭐 상호 관세만 있는 게 아니죠. 상호 관세가 25%고 품목별 관세도 품목별 관세도 자동차 부품은 25%, 철강 알루미늄은 50%니까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 지금 당 대표 나오겠다는 사람도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정과를 막 자랑스러운 듯이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내 집이라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아니란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색할 따릅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이야기하면 가끔 자꾸 이준석 교육부 장관 후보자하고 겹쳐가지고 논문 표절 자꾸 이준석이 요즘은 많이 검색돼가지고 요즘 민주당에서 두 이진숙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한 명은 이제 윤석열 전 정부 때 임명된 방통위원장이고 한 분은 이제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으로 정해진 임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강단이 대통령한테 예.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이제 변화된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국무회의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고, 근데 과거에 왜 전현희 의원이 그 임기를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첫 번째 내각을 하면서 교육부 장관인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이런 건 뭐 대통령도 과거에 본인 가천대에서 석사학위 받았던 거 뭐 논문 표절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우 막 반납하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이번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게 제자들의 논문을 가지고서는 본인이 카피를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영어로 또 오타가 나오고 이게 또 오늘 보도가 나오면서 네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몇 퍼센트 정도인데 정자가 영자로 영어로 돼 있더군요. 그거를 이제 한글로 치면 이제 정으로 바뀔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또 그런 오타를 냈는지 정말 보는 신문을 보면서 제가 좀 민망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언론 지형이 막 수평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 헷갈리니까 이준석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완전히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 뭐 정은경 후보자라든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뭐 조현 후보자 등등등등 이게 쭉 다 있는데 이분들보다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되는 거는 원래 민주당 쪽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리는 카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MBC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의 낙마도 없이 모두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 실상 어느 정도는 내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뭐 국민들께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민석은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장관 후보자들이 정말 줄줄이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쨌든 뭐 협치를 넘어서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이진숙, 권오을 이 두 분은 아마 버리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송미령은 안 버리고. 그분은 이제 인사청문회 안 하잖아요. 유임됐으니까. 이미 장관이니까. 그분은 인사청문회를 안 하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엔 특히 국회의원 출신들이 장관 후보자로 많이 갔잖아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지켜야 되는, 낙마시키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진수, 권오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보수 쪽에서 온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는 버리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환희님이 표절 의혹이 74%라니 과관. 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죠. MBC는 숫자를 조금 바꿨더라고요. 47% 표절이라고 47인지 48 뭐 이렇게 표절로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조목조목 숫자를 대면서 이진숙을 때리긴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좌파들 또 날려야 될 사람으로 과거 MB 정부 때 4대강 무슨 위원으로 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상당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쪽 사람이 아니다 해서 날릴 생각은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도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 저는 이진숙과 권오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제자들의 논문을 뭐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십성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허물들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이진숙 후보자를 더 크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본래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방통위원장, 맞아요. 보수 여전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근데, 이름이 같으니까. 예, 그 얘기를 먼저 다른 이진숙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 감사원이 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주의 처분을 내린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전에 본인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때 이제 직무도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소추가 되면은 그때 직무 정지가 되니까 출근을 하지는 않을 때 몇몇 유튜브에 나가서 그게 이제 강성 우파로 보이는 이런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의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했던 것인데 감사원이 저는 왜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 주의 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립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때 말씀이 조금 과격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닌가. 특히 왜냐하면 탄핵이 또 기각됐잖아요. 기각이 됐기 때문에 더욱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고 그 뒤에 했던 얘기가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쓰는 변호사 비용 자기네가 십시일반 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다. 나는 내 변호사 비용 내 돈으로 다 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하셨어요. 그랬죠. 본인의 그런 굉장한 그 분노,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또 심지어 그게 이제 와갖고 정부가 바뀌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는 좀 뒷북이다. 그리고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원이 갑자기 주의 조치 처분을 한 것도 이 시점에 좀 이상합니다. 뭔가 작업이 있고 거죠. 모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예. 마침 이재명이 국무위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질책했다 뭐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밝혔어요. 그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는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재명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서 질책했다 알려졌는데 그간에 몇 가지 언론을 보니까 회의 당시 국무회의 당시 끝날 즈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의견을 몇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의견을 이야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발언하지 마라 하면서 막 중단시키면서 저 발언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라고 그 회의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발로 나온 얘기를 언론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지시를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한테 의견을 내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건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라고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는 거 그 자체가 아닐까요? 지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방통위에 갔을 때 이야기가 나오다가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어쨌든 전 정부 사람이니까 찍어내기 그리고 임기가 실상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나가달라라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 참 외롭고 힘든 싸움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굉장히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보수 여전사 그 냉담이 부끄럽지 않네요. 당당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 그 많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대다수는 입을 딱 닫고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 그 소굴에 들어가서도 본인이 할 말 따박따박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네요. 자, 이진숙 위원장의 또 강한 투지를 또 지켜줘야 될 사람들은 또 있겠죠. 저희가 또 지켜줘야 되죠. 이제 강단이 있는 우리 강단하면 강전의 아닙니까? 저는 많이 배워야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님은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본인 들어가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탄핵 소추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야 하루 일하고서는 지금 이걸 갖고서도 탄핵시킬 수가 있구나. 직무정지가 되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토로한 게 정권이 바뀌니까 또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탄핵 어쨌든 뭐 그때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갖고는 본인이 돈 내갖고는 변호사 쓰고 이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지금 이제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시기 자체가 없었거든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부 강전혜 변호사님 모시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문제부터 박찬대 정청래의 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악다구니 발언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3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